자, 이 언론 발표들이 들쭉날쭉해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번 방미가 첫 공식 허들이었는데 그 허들에 대해서 방미 전에 일부 언론이 가서 문전박대를 받을 것처럼 혹은 갈등만 부각될 것처럼 그런 기대가 섞인, 그걸 기대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예상이 섞인 보도들을 쏟아내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가지고 방미를 했는데 직접 가보니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이견이라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북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용인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아주 걱정했던 그런 FTA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했던 지점을 확인은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선을 넘을 정도로 기정사실화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침범을 받지 않으면서 막을 것은 막으면서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돌아온,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본격적으로 쭉 주제로 들어갔고요. FTA 보따리를 안고 온 것은 좀 불안하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공동성명에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난 어디서부터 재협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대만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그중에 이제 한국이 무역 적자가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FTA 규정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FTA가 보장하는 어떤 그런 이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진 것이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 정도다. 다시 말하면 재협상 단계가 아니고 분쟁 해결의 첫 단추를 제공했다. 문제 제기를 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FTA 특히 22장이 뭐냐면은 분쟁 해결에 관련된 장인데 그 분쟁 해결의 장을 들여다보면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소하고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 기구를 구성하고 최초 보고서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내고까지의 그 절차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따라서 그 긴 절차에 이제 테이프를 끄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마치 내일 모레 재협상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하자면 언론의 경솔함이고 뭐와 비슷하냐 하면 며칠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6월 7일 하는 50몇 주년인가 그 기념사에서 여건이 되면 통화 긴축의 정도를, 통화 완화의 정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딱 나왔는데 그거를 금리 인상의 의사로 발표를 한 거랑 똑같이 전적으로 저는 재협상 문제는 지금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일단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에서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재협상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FTA 규정을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분쟁 해결 기구에 가서 심사를 한들 저는 근거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면 있으면 우리도 시정할게 하고 가는 것이 저는 좋고 따라서 저는 미국이 그 바보가 아닌다면은 이 카드를 제시하면 한국은 야단을 칠 것이고 야단을 치면 칠수록
그러면은 미국의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환대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이 카드를 던진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시간이 무척 깁니다. 거의 뭐 프로세스 자체만 따라가는데도 예. 뭐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제기를 다시 재심하고 재심에 대한 또 조치를 이런 결과를 다 하면 이제 굉장히 긴 조치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주영 교수님. 네. 일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네네. 그 수행을 했다 그러죠. 동행. 수행을 했는데 평상시에 SNS 활동을 잘 안 하는 의원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장문에 아주 그 디테일하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동 성명 발표까지가 7시간이 7년 같았다. 네. 그리고 공동 성명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네네.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공동 성명 발표 그 내용을 보면. 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추측 보도라든지 예. 이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공동성명은 강경화 장관이 갔을 때 거의 대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전체 그림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는 거지. 정상회담 가서 디테일한 건 논쟁하면서 이거 넣고 빼고 이런 거 안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당일날에 예. 한국 쪽으로 뭔가 전 전체적으로 보면 원칙에 있어서는 한국이 상당히 명분을 가져왔는데 예.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뭔가 미국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칙과 모호한 것만 가져왔고 구체적인 건 미국한테 다 간 거 아니냐. 예. 실리는 미국이 취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공동 언론 발표 뒤에 나오는 데서 그런 구체적인 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6가지 카테고리에서 공동성명은 정말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드가 왜 안 들어갔냐? 그건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드는 너무 구체적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우리 원칙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성과를 얻은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미국이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싸움을 좀 벌였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김경수 의원의 심정이 저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성과가 다 잘 됐고 거의 성공인데 이게 만약 안 나와버리면 공동 성명이 안 나오면. 그렇죠. 이긴 싸움인데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사이에 그 김경수 의원은 7년 같았겠죠. 근데 공동 성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런 경우는 없죠. 정상회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잖아요. 합의하다가 합의하지 않으면 발표를 안 합니다. 보시면 저 시진핑이 갔을 때는 아무 발표도 안 했죠. 오히려 예. 다 끝나고 따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도 않고. 공동 성명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있네요. 있지만 해놓고 이렇게 뭐 나중에 날려버리는 경우 지금 거의 합의한 다음에 7시간 만에 날렸다 이렇게 할 부담을 정도를 미국이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교수님들 말씀 계속하기 전에 네. 이게 그 FTA 재협상 친구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팩트 파인더, 팩트 체크. 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거를? 그거는 원래는 이제 한참 우리보다 전에 미국 저널리즘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던 부분이 팩트체크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는 공부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한국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팩트 체크가 되고 있었죠. 예, 많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FTA 재협상 얘기 누가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좀 참고할 내용이 미중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정도의 시진핑하고, 각자 네. 발표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갈등이 보여지진 않고 서로 면은 세워주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좀 기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오히려 트럼프 쪽에 욕을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압박을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무역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또 미국 요구를 좀 들어주는데 그 요구가 그렇게 또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어떤 무역에서의 성과를 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재선을 위해서 본인이 가장 크게 기조를 세워야 될 부분은 무역 외교고 예. 그 외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먼저 선행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FTA 이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까지 던지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외교의 관심사는 무역이다. 그 예.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제 정치, 이제 북핵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는.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한 거고요. 다른 한쪽이 이제 경제인데, 경제도 무역 불균형, 무역 적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언론 지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와 철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FTA는 서비스 분야도 있는데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구하고 있고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는 좀 역조가 당신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두 개를 묶으면 양국이 참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 철강 문제하고 자동차 문제를 트럼프가 지적한 것은 예. 첫째, 다른 속셈이 있거나 다시 말하면 흠 잡을 게 없는데 예. 지난 6년간의 한미 간의 무역에는 특별히 어떤 그런 명시적인 위반이나 이런 게 없는데 예. 굳이 꼬투리를 잡자고 하니까 자동차나 철강을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있거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예. 서비스나 투자나 지적재산권이나 농산물이나 민감한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자동차 철강을 끄집어낸 것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소위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쇼오프맨 또는 언맨십 내가 잘났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싸구려 무모함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즉 철강과 자동차 같이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사드나 예. 또는 뭐 다른 어떤 방위비 부분에서 분담이나? 방위비 분담에서 예.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에 관해서는 법대로 가자. 절차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할 시정해라. 용의가 있다. 예. 이렇게 나가면 전 더 이상 이 카드는 그쪽에서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봐요. 우리가 너무 한국이 너무 한미 FTA 이렇게 되면 나라가 꼭 내일 모레 문을 another kind의 다른 종류의 말하자면은 친미주의가 그 안에 가미된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한미 FTA는 우리가 규정대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로 루스할 게 없다. 물론 득이 될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이게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저는 이거를 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을 다니셔서 말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미 FTA 협정 제22장 예. 이게 분쟁 해결 분쟁 해결, 절차거든요. 예. 그 절차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일단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죠? 서면으로 분쟁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공동위원회 해부를 하는데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 해부를 해야 되고요. 공동위원회 해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제소를 하는데 분쟁 해결 기구가 또 결성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분쟁 해결 기구가 결성되는 데만 한 220일 정도 걸립니다. 맥시멈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럼 한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그러니까 거네요. 문제가 분쟁 해결 기구에 전달되어서 심의 들어가는 데까지 벌써 200 몇십 일이 걸려버리면 이게 뭐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뭐 최소한 1년 반 또는 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회사들이 뭐 그렇게 덤핑을 했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과연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 김병수 의원의 그 문구를 계속 보면요. 네. 6개 항목 중 3번째 항목. Advancing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정무역을 발전시키고. 근데 여기서 원래 우리 원문화는 free fair trade라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유로운 공정무역. 네. 근데 그걸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죠. 프리란 말이. 자유무역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죠. 자유무역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죠. 트럼프가 보는 자유는 불공정한 겁니다. 예. 그러나 미국 쪽에 이익이 가는 것으로 바꾸겠다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공정무역이고 예. 미국의 이익이 안 되는 게 자유무역인 거죠. 그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원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만큼 이제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아까 우리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선방했고 하나는 좀 찝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FTA 관련해서 예.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앞에 또 우리 문 대통령이 하나 더 갖다 얹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또 연구해보자. 그랬죠. 조사하자. 그래, 연구하고 그게 조사하자. 연구하고 조사가 얼마나 이게 잘 된 건지 뭔가 부당한 건지 보자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고요. 예. 근데 또 하나 찝찝한 건 뭐냐면 반대편에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많은 투자를 5년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한 40조. 그러니까 15조는 투자, 25조는 네네. 물품 구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 만약에 저는 이제 FTA를 앞에서 치고 트럼프 식으로 예. 그다음에 결국 이걸 받아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TA를 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보다 이쪽을 치고 미국이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받아내는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꾸 FTA 이런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입지를 줄여놓으면 우리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입막음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저는 되는 그 거죠. 부분은 아까 예. 우리가 지금 한국의 대미 투자가 120억 달러. 예. 한 130억 달러. 물품 구매가 한 230, 합해서 한 350억 달러인데 그 부분은 물론 뭐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긴 있지만 예. 정책 당국이 이번에 그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미 FTA의 분쟁 해결 절차를 깊이 읽어보고 걸리는 시간만 알았다고 하면 예. 무리하게 기업들로 하여금 쑤셔가지고 지금 국민에서 이런 반론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투자도 안 투자를 안 하고 하면서. 외국 기업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그만이-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만은 일자리 다 미국으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팀이 도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며칠씩 걸리고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전 인식이 있었는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근데 예, 저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이미 계획된 거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계획은 이미 돼 있는데 선물 꾸러미를 이번에 푼 거죠.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좀 푼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김종인 교수님. 이제 두 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그 고재열 기자. 전문가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숫자 쓰서 이런 얘기들 해요. 왜냐면 우리 방송도 심해보는 사람도 술 마시면서 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야, 그 투자 한 달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기업들이 한 건데. 그럴 수 있나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약속을 했지만 예. 약속을 한 만큼 이행 계획이 있겠지만요. 그것도 얼마나 확률적인데. 얼마나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 계산해봤더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11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FTA 이후에 지금까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그렇다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 90억 흑자였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 예. FTA를 맺는 그 직전에 흑자가 한 90억 달러였어요. 연간 아니면 그때 연간. 이게 지금 연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평균 한 25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매년 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90억에 비하면 그렇죠? 한 140억 근데 정도. 숫자도 틀렸어요. 그렇죠. 좀 틀리. 한 160억 정도 그러니까 늘어난 거거든요. FTA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본 게 한 160억 달러. 그러니까 이 팩트가 많이 틀립니다. 그랬더니 2주 전에 이미 끝난 협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수지가 적자되는 것은 무역 수지 때문에 전부 다 뭐. 그거는 미국 언론에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미국 그 재정 적자가 무역 수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언론에서 뉴욕타임인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네. 그리고 서비스 교역이 그러니까 무역 규모, 그러니까 상품 교역의 통상 한 30%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조 정도의 무역이라고 했을 때 서비스 교역은 한 3천억 달러 된단 말입니다. 예. 3천억 달러에서 우리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은 대미 적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품에서 우리가 250억 흑자가 나지만 서비스까지
같이 합해서 보면 규모가 훨씬 더 작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투자까지, 그 상호 투자라든지, 예. 뭐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하면, 무기 또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규모는 훨씬 더 그렇게 크지 않죠, 사실. 트럼프 할 얘기 없겠네요. 할 이야기 없죠. 한번 따져보자 그러지 그랬어요. 그죠. TF 구성해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5년의 시효가 끝났다는 말은 그 분쟁 해결 절차에 보면 매 5년마다 또는 뭐 다른 단서 조항이 있는데 5년이 딱 지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리뷰할 수 있다. 예. 재점검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트럼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해보니까 예.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불이익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막 그냥 뭐 없애버리자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준 것이죠. 예. 그런 의미로 이미 5년 그러니까 이미 시효는 몇 달 전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분쟁 해결 절차 22장에 있는 예. 그 5년마다 매 5년마다 재정감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한 거지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팩트가? 2주 전에 끝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도 분쟁 해결 절차를 매 5년마다인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난 분쟁 문제 제기하고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법적인 발상이죠. 가장 초법적으로 해석한 건 FTA의 F 자체를 프리로 안 하고 페어로 해서 이제 이상한 것도 끄집어. 그래서 그냥 무역 수지를 맞추는 게 FTA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머릿속에는 FTA가 페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역 수지를 맞추는 게 이제 그 머릿속에 자, 그럼 여기서 꼼수가 있다, 다른 속셈이 있다고 한다면 김종인 교수님, 네. 다른 속셈이 혹시 이제 그 신세동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속셈이 있다 치면 이제 방위분담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걸고 넘어갈 텐데 그것도 우리식 계산하게 되면 지금 1조가 조금 안 되지만 근데 1조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조 만들려는 건데 토지공유나 이런 등등의 문제 간접 지원비까지 하게 되면 3조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계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또 기지건설에서 또 우리가 상당 부분을 넣고요. 92%를 우리가 논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미국이 맞습니다. 분담하는 게 8%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계산법이 완전히 미국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일본식으로만 계산을 해도 예. 지금 있는 그 자체, 다시 말해 평택 같은 것을 다 빼고도 한 70%에서 75%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담하는 예, 게요. 근데 우리는 아주 소프트마니로 1조쯤 되는 돈을 줘서 뭐에 쓰든지 감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우리한테 허락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총액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사실상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올려줄게. 그런데 일본식으로 계산하자. 그럼 우리 오히려 더 덜 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가 선거 때는 왜 100% 못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올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오히려 트럼프한테 70%라고만 숫자만 갖다 주면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분담금 자체도 아까 FTA처럼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제안하기를 자 전 세계 방위비 미군 주도하는 나라가 방위비 분담 계산법을 전 세계 그 공통으로 동일하게 하자.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거 계산하자.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부분보다 저는 지금 얘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찝찝한 부분이 한미일 군사협력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협력. 물론 대북 공조를 위해서 핵을 위해서 한미일이 예. 그 군사협력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분담금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 제가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100% 줄 수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한미일을 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국방의 분담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봉쇄에 미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왜 한미 정상회담에 일본의 입지를 살려주는 저는 이게 트럼프의 뜻이라기보다는 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미 군부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저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한미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고 공조 체제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찜찜하다. 찜찜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ABO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오바마가 한 건 다 안 하겠다 그랬는데 네. 오바마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예. 이게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는 한미일의 공조가 나빠질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보니까 연령이 굉장히 고연령층이 많아요. 예. 대통령서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한국은 70년대, 80년대의 한국을 머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미국이 가장 크고 오로지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지 흑자로 한국이 나라. 굴러가는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의 절대 다수액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중국에서 한 흑자도 25% 대주 중국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무게 중심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아갔다. 그리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상황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칼을 뭐 그게 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푸시를 하면 한국 경제가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탈미국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들 푸시하는 게 지금 손해다 이런 인식을 해야 해야 되는데.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맥케인 상원 의원이 예. 상당히 그분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예, 방위비 분담, 사드 분담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 즉 한국의 경제의 중심축이 이미 대미 의존에서 기타국으로 옮아갔고 예.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만큼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하면 예. 스탠스가 이렇게 무모하게 나오진 않았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맥케인 상원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맥케인 상원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드 분담에 대해서 예. 과거에 이제 사드 분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맥케인은 그거 우리가 분담하는 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측을 두둔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것은 벌써 맥케인이 한국의 어떤 그런 여론 구성이나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과거와 같이 미국의 원사이드하게 의존적이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동반자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떡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 김정은 교수님,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 외교 라인이 아직 다 세팅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장관, 부장관, 차관까지만. 네네. 차관까지. 네네. 그럼 밑에 실질적으로 국장이나 실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오바마맨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예. 우리 왜 차관보, 뭐 크리스토퍼 힐이나 뭐 예. 리차드 홀브루크나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한국 통이라든지 아시아 통들이 주로 차관보지 않습니까? 그 동북아 차관보도 지금 선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무를 해야 하는데 예. 사실 그 지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이 장관으로 뽑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군인이나 그다음에 CEO가 자기의 성향을 했지만 이들은 반중 반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군사 독트린의 전략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냐면 혹시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까 봐 매우 초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웬만큼 달래가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아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 대중동 정책을 사실상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군부가 미국의 외교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좀 찜찜합니다.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 네. 어떤 의미죠? 뭐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려받은 운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8년도에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했던 아주 역사적인 그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아라. 미국은 조수석에 앉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받아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한미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도 저는 조금의 찝찝함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중국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해봐라 중국한테 한 두세 달 해봐라 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딱 규정을 하고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있거든요.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한다. 그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해봐. 그게 찝찝하고 두 번째는 이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저는 범퍼카가 생각이 나요. 범퍼카도 예. 이 놀이공원에 펴놓고 여기 안에서 운전해.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아니, 그런 건 알겠습니다. 교수님. 남북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난 우리 이제 그 촛불 정국에 있어서는 6개월 동안 외교선 대한민국 완전히 실종이 됐었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오이사 조치 이후에 교류가 없었잖아요. 이걸 찾아온 거는 좀 의미로 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뭐 그 분야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난 정부가 해왔던 길에서 벗어나서 예. 새로운 길로 예.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일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뭐 남북하고 뭐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있는가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는 가보겠다. 선언은 좋지만 예.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어떤 100년의 세기를 우리가 뒤집는 어른 그떤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첫 걸음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외부 관계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남북 관계에서 좀 의미 부여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이 6개월 동안 상당히 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27일 날 북한 폭격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때 아니에요. 네, 그런 와중에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비핵화 이전에 동결만 되더라도 먼저 대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 제스처를 지금 보냈는데 그걸 미국과 같이 이제 공감대를 얻어내서 어떤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이 북한에 갔다 왔어요? 예전에 이제 2008년에 안 잡혀갔어요? 2008년에 이제 공식 깜짝이야. 보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등급이 다르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표현할 때는 북한 분들도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햇볕 정책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정부 그리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칼을 꽂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 예. 그렇게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대화의 파트너인지 대결의 파트너인지 그 부분이 그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갔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규정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 뒤에 규정이 내려져 버리면서 전혀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에게 이 사람 우리의 적이라고 선전해놓고 난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면이 안 서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채널로 증명했고 그다음에 뭐 ABO라면 ABB, anything but 박근혜 해서 산호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가지 않는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긴장을 해소한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문제는 자 미국과의 데뷔전 또 미국과의 관계는 비교적 성과가 일시 돌아왔는데 바로 이제 수요일 날 또 G2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죠? 중국에는 CSIS 연설에서 내정 간섭 하지 마라. 아킬레스 건이죠. 예. 아킬레스 건이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큰 매듭 중에 가장 큰 매듭이 저는 중국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예전 같지 않고 예. 또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속셈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하는 것이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될 문제니까 우리 스스로 저는 함정을 팔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부분인데 특히 중국 문제는 예.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부분 근데 한 가지 저는 경제하고 정치 외교를 조금 분리하는 쪽으로 좀 확실하게 좀 선명성을 긋고 우리는 정경분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반신반의하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는 정경분리 난 그게 중국이 바라는 바일 거라고도 봐요. 나는 그런 참 그런 면에서도 저는 남북 관계도 상당 부분 정경분리 쪽으로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봐서 일단 정경분리를 강조하면서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유대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일 교수님, 네. 그 금요일인가요? 이해찬 의원이 또 중국 갔고 예.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정가에서 네. 중국을 설득할 묘수를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다. 네네. 그건 이제 G20이 보면 알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이럴 정도로 준비 안 된 상황은 아니다. 네네. 근데 뭐 묘수가 있을까요? 정말 저도 알고 싶은데요. 굉장히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먹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는 부분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3번 뒤통수를 맞았다 한국 사람들한테. 아하. 황교안, 예. 한민구, 박근혜 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 시진핑이 또 공개적으로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하게 되고 시간을 벌게 되고 또 중국의 전인들 올해 말을 넘기게 되면 예. 이 자체가 상당히 중국에게는 반대로 투명하게 보여진다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중국에게 이게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업저버를 투명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업저버가 와가지고 뭐 보게 된다든지 예. 이 부분이 또 근데 미국하고는 또 미국이 안 되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제가 제안한 건데 제 걸 들어갖고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속시키자고. 뭔지 정말 그런데요. 보시면 예. 지금 벌써 미중 관계가 잠시 좋았다 지금 경색되고 있습니다.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고맙긴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랬죠. 있죠. 대만에 지금 14억 달러 무기 팔았죠. 예. 그다음에 단둥은행. 근데 그 14억 달러짜리 그 어찌 무기를 판 게 예.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레이더도 포함되어 주로 레이더도 중국을 살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중국이 있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제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백악관 사람 한국도 같이 그 제재에 동참하자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가 뒤에서 결국 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계속 할 것 같다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저는 그 키워드를 하나 동결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대북 대화 주도권을 가져오는 어떤 조건이 동결이지 않습니까? 북핵 동결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우리가 설득할 카드도 사드 동결,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조율해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일단은 내년에 아마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을 선거죠. 거거든요. 예. 11월 달에. 예. 11월까지 미국 경제라든지 또는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만큼 추락하느냐가 한국의 위상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뮬러 특검 들어갔잖아요. 특검이 들어갔지만 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밀러가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지금 탄핵으로 가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그 의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청문회를 보니까 상당히 강공을 하지만 그래도 탄핵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결국은 탄핵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고 상하원에서 전부 의석을 잃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미 관계가 과거처럼 그렇게 부담이 커지진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국방정책도 상당히 방향을 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11월 달까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가 상당히 저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될 국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종인 교수님, 그때쯤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올해 전대가 끝나고 올해 전대가 사실은 시진핑이 2기가 출범한 때 지금 올해 당신이 한반도에 대해서 뭐 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도 말을 안 듣고. 네네. 대한민국에는 사드 배치한다고 하고 네네. 이 문제 때문에 시진핑도 어찌 보면 상당히 코너에 있어서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공을 취하고 있는데 올해만 지나면 이 강성 주제가 좀 연성 주제로 조금은 바뀔 수 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11억하고 묶이게 되면 지금처럼 사드에 대해서 강공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지 않겠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과연 중국이 그렇게 갈 것이냐. 시진핑이 단순히 한 기수 정도를 그게 지금 2번 하고 가는 것이 이제 거의 불문율처럼 됐는데 시황제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있는데 그 규칙을 깨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중국에 우리가 또 촛불혁명을 수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미국의 약점을 봤다는 거예요, 중국이. 뭐냐 하면 사실 사드는 미국이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때려도 미국이 안 막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이제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약한 고리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드는 중국의 외교적 시험대에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미국을 밀어붙이는 하나의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을 한번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비관적이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들으니까요.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정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로 루즈할 게 없다. 물론 득이 될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저는 이거를 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을 다니셔서 말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미 FTA 협정 제22장 이게 분쟁 해결 절차거든요. 그 절차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일단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죠? 서면으로 분쟁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공동위원회 해부를 하는데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 해부를 해야 되고요. 공동위원회 해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제소를 하는데 분쟁 해결 기구가 또 결성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분쟁 해결 기구가 결성되는 데만 한 220일 정도 걸립니다. 맥시멈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럼 한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거네요. 문제가 분쟁 해결 기구에 전달되어서 심의 들어가는 데까지 벌써 200 몇십 일이 걸려버리면 이게 뭐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뭐 최소한 1년 반 또는 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회사들이 뭐 그렇게 덤핑을 했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과연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김병수 의원의 그 문구를 계속 보면요. 6개 항목 중 3번째 항목. Advancing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정무역을 발전시키고. 근데 여기서 원래 우리 원문화는 Free Fair Trade라는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유로운 공정무역. 근데 그걸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죠. 프리란 말이. 자유무역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죠. 자유무역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죠. 트럼프가 보는 자유는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 이익이 가는 것으로 바꾸겠다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공정무역이고 미국의 이익이 안 되는 게 자유무역인 거죠. 그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원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만큼 이제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아까 우리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선방했고 하나는 좀 찝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FTA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앞에 또 우리 문 대통령이 하나 더 갖다 얹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또 연구해보자. 그랬죠. 조사하자. 연구하고 조사하자. 연구하고 조사가 얼마나 이게 잘 된 건지 뭔가 부당한 건지 보자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고요. 근데 또 하나 찝찝한 건 뭐냐면 반대편에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많은 투자를 5년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한 40조. 그러니까 15조는 투자, 25조는 물품 구매. 그런데 주는데 그 요구가 그렇게 또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어떤 무역에서의 성과를 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재선을 위해서 본인이 가장 크게 기조를 세워야 될 부분은 무역 외교고 그 외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먼저 선행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FTA 이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까지 던지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외교의 관심사는 무역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제 정치, 이제 북핵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는.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한 거고요. 다른 한쪽이 이제 경제인데 경제도 무역 불균형, 무역 적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언론 지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철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FTA는 서비스 분야도 있는데 서비스 분야까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로 구하고 있고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는 좀 역조가 당신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두 개를 묶으면 양국이 참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 철강 문제하고 자동차 문제를 트럼프가 지적한 것은 예. 첫째, 다른 속셈이 있거나 다시 말하면 흠 잡을 게 없는데 예. 지난 6년간의 한미 간의 무역에는 특별히 어떤 그런 명시적인 위반이나 이런 게 없는데 예. 굳이 꼬투리를 잡자고 하니까 자동차나 철강을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있거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예. 서비스나 투자나 지적재산권이나 농산물이나 민감한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자동차 철강을 끄집어낸 것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소위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쇼오프맨 또는 뭐 언맨십 내가 잘났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싸구려 무모함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즉 철강과 자동차 같이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사드나 예. 또는 뭐 다른 어떤 방위비 부분에서 분담이나? 방위비 분담에서 예. 끄집어내기 위한 하는 전략적인 포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에 관해서는 법대로 가자. 절차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할 시정해라. 여유가 있다. 예. 이렇게 나가면 전 더 이상 이 카드는 그쪽에서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봐요. 우리가 너무 한국이 너무 한미 FTA 뭐 무슨 뭐 이렇게 되면 나라가 꼭 내일 모레 문을 another kind의 다른 종류의 말하자면은 친미주의가 그 안에 가미된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한미 FTA는 우리가 규정대로 가고 긴 절차에 이제 테이프를 끄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뭐 마치 내일 모레 재협상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하자면 언론의 경솔함이고 예. 뭐와 비슷하냐 하면 며칠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6월 7일 하는 50몇 주년인가 그 기념사에서 여건이 되면 통화 긴축의 정도를 통화 완화의 정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딱 나왔는데 그거를 금리 인상의 의사로 발표를 한 거랑 똑같이 예. 전적으로 저는 재협상 문제는 지금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일단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에서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근데 그게 재협상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FTA 규정을 위반한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뭐 분쟁 해결 기구에 가서 심사를 한들 저는 근거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면 있으면 우리도 시정할게 하고 가는 것이 저는 좋고 예. 따라서 저는 미국이 그 바보가 아닌다면은 이 카드를 제시하면 한국은 야단을 칠 것이고 야단을 치면 칠수록 그러면은 미국의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환대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이 카드를 던진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시간이 무척 깁니다. 거의 뭐 프로세스 자체만 따라가는데도 예. 뭐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제기를 다시 재심하고 재심에 대한 또 조치를 이런 결과를 다 하면 이제 굉장히 긴 조치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주영 교수님. 네. 일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네네. 그 수행을 했다 그러죠. 동행. 수행을 했는데 평상시에 SNS 활동을 잘 안 하는 의원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장문에 아주 그 디테일하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동 성명 발표까지가 7시간이 7년 같았다. 네. 그리고 공동 성명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공동 성명 발표 그 내용을 보면. 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추적 보도라든지 예. 이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공동성명은 강경화 장관이 갔을 때 거의 대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전체 그림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는 거지 정상회담 가서
디테일한 건 논쟁하면서 이거 넣고 빼고 이런 거 안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당일날에 예. 한국 쪽으로 뭔가, 전 전체적으로 보면 원칙에 있어서는 한국이 상당히 명분을 가져왔는데, 예.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뭔가 미국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칙과 모호한 것만 가져왔고 구체적인 건 미국한테 다 간 거 아니냐. 예, 실리는 미국이 취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공동 언론 발표 뒤에 나오는 데서 그런 구체적인 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6가지 카테고리에서 공동성명은 정말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드가 왜 안 들어갔냐? 그건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드는 너무 구체적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우리 원칙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부분이 우리가 확실히 성과를 얻은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미국이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싸움을 좀 벌였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김경수 의원의 심정이 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성과가 다 잘 됐고 거의 성공인데 이게 만약 안 나와버리면 공동성명이 안 나오면. 그렇죠. 이긴 싸움인데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사이에 그 김경수 의원은 7년 같았겠죠. 근데 공동성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런 경우는 없죠. 정상회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잖아요. 합의하다가 합의하지 않으면 발표를 안 합니다. 보시면 저 시진핑이 갔을 때는 아무 발표도 안 했죠. 오히려 네. 다 끝나고 따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도 않고. 공동성명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있네요. 있지만 해놓고 이렇게 뭐 나중에 날려버리는 경우 지금 거의 합의한 다음에 7시간 만에 날렸다 이렇게 할 부담을 정도를 미국이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교수님들 말씀 계속하기 전에 네. 이게 FTA 재협상 친구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팩트 파인더, 팩트 체크. 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쓰세요 이거를? 그거는 원래는 이제 한참 우리보다 전에 미국 저널리즘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던 부분이 팩트 체크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는 공부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한국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팩트 체크가 되고 있었죠. 예, 많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FTA 재협상 얘기 누가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좀 참고할 내용이 미중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정도의 시진핑하고, 각자 네. 발표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갈등이 보여지진 않고 서로 면은 세워주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좀 기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오히려 트럼프 쪽에 욕을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압박을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무역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또 미국 요구를 좀 자, 이 언론 발표들이 들쭉날쭉해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번 방미가 첫 공식 허들이었는데 그 허들에 대해서 방미 전에 일부 언론이 가서 문전박대를 받을 것처럼 혹은 갈등만 부각될 것처럼 그런 기대가 섞인 그걸 기대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예상이 섞인 예. 보도들을 쏟아내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가지고 방미를 했는데 직접 가보니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이견이라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북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용인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아주 걱정했던 그런 FTA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했던 지점을 확인은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선을 넘을 정도로 기정사실화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침범을 받지 않으면서 예. 막을 것은 막으면서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돌아온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본격적으로 쭉 주제로 들어갔고요. FTA 보따리를 안고 온 것은 좀 불안하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공동성명에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난 어디서부터 재협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대만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그중에 이제 한국이 무역 적자가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FTA 규정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FTA가 보장하는 어떤 그런 이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진 것이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 정도다. 다시 말하면 재협상 단계가 아니고 예. 분쟁 해결의 첫 단추를 제공했다. 문제 제기를 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FTA 특히 22장, 예. 22장이 뭐냐면은 분쟁 해결에 관련된 장인데 예. 그 분쟁 해결의 장을 들여다보면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소하고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 기구를 구성하고 최초 보고서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내고까지의 그 절차는 예.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예. 따라서 그